자, 여러분, 이 조선시대의 그 권력 비판, 언론, 그리고 기록문화의 두 번째 강의를 하겠는데, 제가 이 첫 번째 강의 마지막에 좀 헛갈렸어요. 강의를 좀 고치겠습니다. 어디를 고치냐면, 아까 제가 이 상피제도라는 것을 얘기를 안 했죠. 그 다음에 피엄이라는 것은 한 두어 차례 얘기했어요. 이 피엄은 탄핵을 받으면 일단 직위에서 물러나가지고 대기발령 상태로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직위에서 물러난다는 게 지금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 겸직들을 많이 했습니다. 3개, 4개 뭐 이렇게 겸직을 하니까 그 중에서 하나 물러나도 그냥 조정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건 공무원 수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엄은 탄핵을 받으면 일단 대기발령 상태로 가는 거고, 상피제도가 이게 동일 부서 내에 이 형제나 친인척을 배제하는 거, 이게 상피제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로 조보를 잠깐 얘기하고 대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죠. 대간과 삼사, 그리고 삼사를 포함하는 이 약간 더 넓은 범위의 그 간쟁과 그리고 봉박과 탄핵을 주로 하는 이러한 그 연대를 청요직 연대라고 했다. 그런 말 했죠. 청요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뭡니까? 청, 무슨 뜻이죠? 깨끗하다. 그 다음에 요는 꼭 필요하다. 청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조선시대에 무슨 양반 가문 좋다 해가지고 무슨 판서가 몇 났고 정승이 몇 났느니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건 조선시대에는 안 통했어요. 명문 가문이란 건 판서 정승수를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이 청요직이 더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청요직 중에서 최고로 치는 그 홍문관의 그 대제학, 부제학, 이런 직위를 훨씬 더 명예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문관의 뭐 은교라든지, 예문관 은교를 거치면 이제 대제학이 이렇게 되는, 그러한 어디를 거쳐야지 뭐가 된다 하는 이제 그러한 코스 같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이 청요직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고, 이것이 그 왕과 대신과 그리고 청일견대의 수평적 권력의 삼권 정립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간은 우리가 차후에 얘기하겠지만, 대간과 함께 그 경연에서의 논쟁은 현재의 정치, 현재의 역사를 논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관이 작성하는 사초, 그리고 이 사초를 모아서 편찬하는 실록은, 이건 물론 그 시대 그 시간의 것을 기록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선의 이 권력 감시와 비판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시스템을 둘 다 행사하는 게 사관이에요. 사관. 이 사관의 임무는 사초를 작성하는 겁니다. 사초. 사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사초하면 그냥 왕의 일거수일투족만 기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왕이 있으면 왕하고 그 만나는 그 대신들도 있고 관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지 않은 국가의 중대사, 이런 것들도 다 이 사초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왕만 그렇게 견제하는 게 아니라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이제 사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조선시대 이 사관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범적인 사례를 들 때 그
자기가 기록하는 사초의 엄정성을 목숨과 바꾸는 거, 이런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종 때 이 사관이 김일손이 있어요. 김일손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김일손이 누구의 제자입니까? 김종직의 제자예요. 김종직의 제자인데, 김종직 하면 뭘로 유명하죠? 조의제문. 조의제문. 그래서 그 항우에게 죽음을 당한 그 초왕, 그걸 이제 그 세조의 왕위 찬탈에 빗댄 그런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보다 정교한 논의는 필요해요. 우리가 배워온 역사에서는 김종직이 마치 살인의 대표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나중에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이지 김종직을 꼭 살인의 대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김종직이 세조의 왕위 찬탈에 빗대어 가지고 조의제문을 썼다는 그것도 확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김종직이 정말로 그랬으면 이 사람이 세조 때 승승장구 출세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김종직은 자기가 썼던 글과 자기의 실천이 어긋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정교하게 보는 역사에서는 김종직은 그냥 어떠한 지조, 그리고 이 충의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조의제문을 썼는데, 이걸 김일손이 사초에 기록해가지고 마치 이 조의제문이 아주 절개와 충의를 그 말한 글처럼 사초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일손은 또 그렇게 봤을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승을 또 더 높일 수가 있으니까. 이미 김종직은 죽었을 때예요. 그러면서 이 김일손이 사초에다가 조의제문을 올리고, 이 글이 충의를 불러일으키니 보는 사람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라는 자기 사론까지 갖다 붙인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고발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연산군에게 죽임을 당하죠. 김일손. 그 다음에 인종 때 안명세라는 사관이 있었습니다. 안명세. 이 안명세는 사관이었는데, 을사사화가 뭡니까? 을사사화는 어느 면에서 이건 사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는 이게 사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을사사화는 이건 권력투쟁이에요. 대윤과 소윤의 권력투쟁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을사사화의 전말을 사초에 기록을 하면서 나쁜 가해자와 좋은 피해자를 명백히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당연히 그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는 건 나쁜 가해자였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국문을 당하면서도 당시 권력자였던 이기 정순몽의 죄악을 낱낱이 준엄하게 폭로하고, 형장에 가서도 끝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았던 이른바 정론직필. 우리가 정론직필이란 말 들어봤죠? 정론직필에 이 정론직필이라는 말이 바로 이 사초를 곧게 쓴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관들은 글씨를 빨리 써야 되잖아요. 막 본 걸 막 다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첫째로 일단 문장력이 좋아야 돼요. 문장력이 나쁘면 글로 안 되잖아요. 그것도 붓으로 쓰는 건데 이걸로 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과학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사관이 둘이 꼭 들어갑니다. 둘이 들어가지고 한 사람은
그 사람들 하는 행동거지만 써요. 뭐 인상 썼으면 인상 썼다. 웃었으면 웃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사람들이 하는 말만 이렇게 적습니다. 사초에다가.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관들이 이 권력의 자리에서 사초를 다 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 왕이건 재상이건 저게 다 나중에 역사에 남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산군도 하는 말이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역사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연산군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의 좋은 점을 얘기하려면 훌륭한 왕이 무슨 세종이나 영조를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나쁜 왕도 이런 좋은 점이 있었다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말하는 방법인데. 자, 그래서 이 사관 얘기를 오늘 좀,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그 받은 이 교재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관하고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사론. 사관과 사론이라고 돼 있죠? 이 사초를 쓰면서 사론도 써요. 아까 언론. 그러니까 사초에다가 사론도 담는다 그겁니다. 자기의 주장과 평가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조선왕조실록은 편년체 역사다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조선왕조실록은 역사서가 아니에요. 그건 사료예요, 사료. 당대 역사를 그때그때 쓰고 왕이 죽으면 바로 책으로 냈는데 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처럼 한참 지나서 사마천의 사기나 자치통감처럼 한참 지나서 책으로 쓰는 게 그게 역사서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러니까 당대 사료의 의미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편년체지. 무슨 편년체에는 무슨 주장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는데 조선왕조실록은 사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편년체와 기존체를 다 합한 복합적인 성격의 완벽한 역사 사료입니다. 그러니까 사론이 들어간다 그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관의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자, 사관의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사관의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그래서, 너무나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찾아봤더니 품절이야. 그러니까 품절됐어.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도서관에 가서 신청을 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뭐 그저 책이 그렇게 충실하게 쓰여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맥이 조금 이렇게 맥이 조금 충실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썩 재미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관에 대해서도 이 조선 역사를 얘기할 때 너무 언급들이 적은데 어느 면에서 사관은 대간 이상으로 조선 역사에 미친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 사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관 사론 해가지고 이 사관이 이 정예 사관은 8명이에요. 이제 형식적으로 뭐 승정원의 그 승지나 뭐 이제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역사를 기술하게 하는 역할을 해서 사관이라고는 하는데 이 정식 사관은 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8명이 교대로 3교대로 왕명을 출납하는 승지와 함께 궁중에 숙직하고 조회, 조참, 경연 등 국왕이 참여하는 행사는 물론 중신회의와 기타 임금과 신하가 만나는 중대회의에도 대부분 참석해서 그 내용을 기록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이 이렇게 사초를 쓰는 사관의 품계가 몇 품이나 될 것 같습니까? 7품, 8품, 9품이에요. 7품, 8품, 9품이라고 그럽니다. 9품이 최하위 품 아닙니까? 다
당연히 젊겠죠. 근데 이 7품, 8품, 9품이지만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일단 문과에 합격을 해야 돼요. 문과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가문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이 친가 쪽과 그 처가 쪽에 이 비리 공직자가 없어야 돼요. 범법자가. 뿐만 아니라 조상 4대조까지 없어야 돼요. 그건 너무 연좌제 아니냐? 조상이 범죄자가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상을 역사로 쓸 때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관은 결혼을 했어야 됩니까? 안 했어야 됩니까? 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했어야 되죠. 우리나라 사람 뭘 잘못 알아가지고 결혼 안 했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결혼을 안 했으면 사관이 될 수 없어요. 왜? 나쁜 집안하고 나중에 결혼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정하게. 그래서 이 사관은 아까 그 문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문장력을 이제 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지. 그 다음에 학이 있어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지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식견이 생긴다 그겁니다. 응? 이 지식인이라는 것은 식견을 피력하는 게 지식인이에요. 현실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재학식 이 세 가지, 이걸 3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 사관이 갖춰야 할 이 요건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관 지금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봅시다. 물론 이런 건 이제 자막으로 떠요. 극이 생각하옵건대 옛날에 열국이 각기 사관을 두고 임금의 언행, 정사와 신하의 시비득실을 모두 바른 대로 쓰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 시대의 임금과 신하는 그 시대의 역사를 숨겨서 뒷세상에 전하였으므로 호령과 언어, 행동의 즈음에 이로 인하여 경계로 삼아 감히 그릇된 짓을 하지 못하였으니 그 사관을 설치한 뜻이 깊었던 것입니다. 자, 이건 태조 때 신계가 올린 상소문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들 그 태조 때 그 신계 아주 훌륭한 정승입니다. 역사의식이 철두철미한 재상이었어요. 이 태조가 이 좀 사초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것도 무슨 뭐 단순한 호기심에서 보고 싶었던 거 아니냐? 이상한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조실록 하면 당연히 그 고려 말 얘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성계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 고려 말 을 기록한 그 사관이, 사초를 기록한 사관이 정몽주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어가지고 자기를 무슨 살인범처럼 사초를 썼다는 보고가 있으니까 그거 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개국 시조인데 그러니까 좀 이제 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여줬겠어요? 당연히 안 보여줬죠. 당연히 안 보여주고 그것을 다음 임금인 태종도 보고 싶어 했는데 태종이 보고 싶어 가지고 자꾸 태조실록을 편찬하라 그러니까 계속 개기면서 편찬을 안 하다가 태종도 끝내 자기 아버지의 일을 못 봤어요. 이럴 때 약간의 타협이 있습니다. 일부만 발췌해서 보든지 아니면 문제가 되는 부분만 사관이 검토해 가지고 고쳤다고 보고를 하든지 이런 거예요. 연산군도 보고 싶어 했어요. 안 보여줬어요, 끝내.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건 미래를 의식하게 만든다, 그겁니다. 바로 그 유명한 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소이다. 이 말이 있네요. 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1401년입니다. 이 태종 1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종 1년이라는 것은
왕조실록에서 잘 모아셔야 됩니다. 태종이 예를 들어서 이제 7월 달에 즉위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전에 임금인 정종의 임기 말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종 1년이라는 것은 한 해가 지나고 나서가 1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태종 즉위년이라고는 할 수 있고 한 해가 넘어가야지 1년인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선시대 연대가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연대를 따지니까 1년씩 꼭 많이 다른 거예요. 연대 따질 때. 그러니까 태종 1년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 개념으로 치면 2년 차예요. 태종 1년에 이제 이 태종이 보평전에서 이제 업무를 좀 봤어요. 이 왕이 업무를 보는 곳은 정전과 평전 또는 정전과 뭐 사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편전이라고 하는 게 정식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전은 완전히 공식적인 업무를 보는 곳이에요. 정전. 그리고 편전은 반공식 내지는 비공식적인 업무를 보는 곳인데 그걸 좀 이제 태종은 좀 과장해서 얘기하죠. 뭐냐? 편전은 내가 좀 편안히 쉬는 곳이다. 왜 그렇게 과장해서 얘기했겠어요? 편안히 사적으로 쉬는 곳이니까 사관 들어오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태종이 이 편전에는 좀 사관이 들어오지 말게 하라 하고 미리 지침을 주었어요. 미리 지침을 주었으니까 그게 보나마나 여기 예문관에 8명 있다고 그랬죠. 이 예문관, 그러니까 예문관은 여러분들 사초를 쓰는 곳이고 춘추관은 실록을 편찬하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청와대 춘추관이 있죠. 청와대 건물 중에 거기서 뭐 실록 편찬합니까? 역사와 관련된 해요? 그냥 청와대 그냥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려면 최소한도 학자들한테 고증을 하거나 해야지. 춘추관 하나 멋져 보이니까 그냥 춘추관 이름 붙인 거예요. 오늘날 춘추관 이름 붙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국사편찬위원회가 춘추관이지. 뭐 청와대가 건물 하나 지어놓고 춘추관이라 하는 게 그게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조선 역사를 이렇게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제 알지 마시고 이 조선 역사는 공부의 보고입니다. 정말 공부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평생에도. 자,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쪽 예문관에 전달이 됐을 거라 그겁니다.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관 홍여강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7품, 8품, 9품 아닙니까? 이 사람들 꼭 보따리 들고 다니잖아요. 이 보따리. 벼루하고 붓하고. 여러분들, 이 벼루, 붓이 천년갑니다. 천년가도 색깔이 안 변해요. 다 보따리 들고 이제 이 뜰 아래로 탁 들어옵니다. 개기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왕의 명령인데 전달 안 됐겠어요, 예문관에? 근데 모른 척하고 이제 딱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이 환관이 깜짝 놀래가지고, 잠깐 봅시다 하고 부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 밖으로 나가요. 거기까지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가지고, 그 전화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쉽지 않고 곤란하니까 좀 참아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실록에는 거기까지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문제는 언제 생겼느냐. 3일 후에 또 다른 사관. 얘들 하는 짓은 항상 이 방법이 그렇습니다. 대관들도 한 사람이 가서 왕이 말 안 들으면 한 2, 3일 있다가 딴 사람이 가가지고 전혀 못 들은 것처럼 똑같은 말 해요. 그러니까 조선 왕들이 스트레스를 왕창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홍여강이 뜰 아래까지 갔다가 환관의 부축을 받고 밖으로 나가. 근데 3일 후에 또 다른 사관 민인생. 민인생. 이 사관 중에서 최고 꼴통 사관입니다. 나중에 귀한 가요. 왜냐면 막
왕을 그냥 완전히 밀착 막 오지 말랬는데도 가고 막 그래도 막 오려면 좀 멀리 떨어지라고 하는데도 막 가까이 가고 그러고 막 그 가가지고 막 휘장 들치고 왕 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저 미움 사가지고 그냥 갑니다. 아, 이름도 아주 꼴통 아닙니까? 민인생. 이름 좋아요. 이 민인생이 하면서 이제 다시 이 보평전에 들어가요. 딱 등장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환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도승지 박성명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편전에는 차관 오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도승지, 도승지로 치면 오늘날에 뭐 임종석쯤 되는 건데 이 7, 8급 공무원, 6, 7급 공무원이 편전에는 들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왕의 전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따위가 뭔데 사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냐. 왕의 말을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을 왕이 보고 있었습니다. 태종이 보고 있어가지고 이 편전은 내가 쉬는 곳이니까 반드시 들어올 것이 없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성종도 사직에 관계되는 일이 아닌데 왕의 명령을 꼭 들을 이치가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완곡하게 뭐 하나를 전제하고 왕명을 거역할 수도 있지만 이건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번에도 그 무서운 태종도 반드시 들어올 것은 없지 않았느냐. 이건 부분부정이에요. 전면 부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올 것이 없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무 중에 사관은 마땅히 있어야 하지만 이곳은 내가 편안히 쉬는 곳이니 사관이 반드시 들어올 것이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뭐 그러고 나서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딱 왕에다가 하는 말이 비록 편전이라 하더라도 대신이 이를 아뢰는 것과 경연에서 강론하는 것을 신등이 만일 들어오지 못한다 하면 어떻게 갖추어 기록하겠습니까? 하고 왕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왕이 웃으면서 말했다는 말이 나와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사관이 기록한 거예요, 지금. 그죠? 왕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곳은 내가 편안히 쉬는 곳이니 들어오지 않는 것이 가다. 해놓고도 또 조금 이 태종이 편전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으면 자기가 좀 무교양한 왕이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역사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사필은 곱게 써야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모순되죠. 사관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해놓고 사필은 곱게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여기에 민인생이 답한 말이 그 유명한 신이 만일 곧게 쓰지 않는다면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이거 센 말입니다. 임금 앞에서 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이건 옛날에 우리가 알기로는 왕이 지가 하늘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지, 이 왕 앞에서 사관이 내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너보다 높을 수가 있다 이런 말도 은근히 포함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이게 당돌한 말입니까? 내 위에는 하늘이 있어이다. 사관 위에는. 자,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난 좀 궁금하더라 그겁니다. 과연 이 민인생이 어떻게 됐으며 그러다 보니 이제 실록을 또 찾아가야 돼. 계속 아무리 찾아도 없어. 무려 2년쯤 지나고 나서 이게 다시 거론됩니다. 그 실록을 읽기가 참 힘들어요. 시간 많이 걸려요. 2년쯤 지나서 태종이 이 보평전에 사관 입시를 전면 허용을 합니다. 나는 왜 이 뒷부분을 찾아봤냐면 민인생을 귀엽게 여기잖아요, 태종이. 웃으면서 말했다. 왜냐면 나이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필은 곱게 써야 하는 화를 안 내잖아요. 그래서 그 뒤를 찾아봤더니 보평전의 사관 입시를 전면 허용을 하면서 사실은 그때 내가 이 종실 사람들과 이제 화를 자주 쏘니까 이 문관들이 대부분 이 이성계나 이방원의 종실은 다 무관들이에요. 다 무관 출신들 아닙니까? 다들 함경도에서 한 가닥씩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관들이 이 자꾸 종실 왕하고 활 쏘기나 한다 자꾸 이렇게 비판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뒷소리가. 그러면 이게 문관과 무관이 서로 앙금이 생기고 갈등이 유발되는 것 같아서 내가 잠시, 그렇다고 활 쏘기는 안 할 수가 없고 내가 잠시 이 사관의 입시를 금지시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이 태종실록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번에 두세 종친과 더불어 청화정에서 활을 쏘았는데 간원에서, 간원이 사간원이에요. 간원에서 상소하여 말하기를 왕이 날마다 무신과 더불어 관역을 쏜다 하였으니 종친이 들으면 어찌 마음에 불쾌함이 없겠는가. 그렇게 되면 문무 사이에 혐의와 틈이 생길 것이다. 내가 이러한 뜻으로 인하여 사관의 입시를 일시 금한 것이다. 그것은 유생을 무마하고 혐의와 틈을 방지하자는 것이었지 사관을 꺼려서가 아니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흥미로운 말이 또 나오죠. 사관과 태종 이야기가. 태종실록 4년 2월 8일자니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1년 때 생기고 제가 2년 있다 찾았죠? 4년, 태종실록 4년 2월 8일자에 그 유명한 말. 임금이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졌으나 사관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다 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왕이 친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러져서 말에서 떨어졌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왕은 좌우를 돌아보며 사관이 알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관이 그 말을 가지고 노루 사냥을 하는 태종을 또 쫓아다니다가 떨어지는 것까지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러고 나서 사관이 알게 하지 마라 하는 말까지 딱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지금 읽을 수가 있다, 그겁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이 정도는 치밀하게 해야죠. 이 일을 서툴게 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을 신경질 나고 짜증나게 하는 일이죠. 서툴게 하고 무성의하게 할 바에는 안 하면 몰라도. 자, 이런 게 바로 이 조선시대 이 사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제가 오늘 강의 준비를 너무 많이 복잡하게 해와가지고 이거 찾느라고 아주 고생을 하는. 자, 이 교재에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이야기가 다 있네요. 자, 그러면 조금 논의를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관은 사론도 썼다고 했죠? 사론도 썼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중종실록의 기사인데, 중종이라는 왕을 평가한 사관의 사론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사관은 말한다. 주상은 인자하고 부드러움은 넉넉했지만 과단성이 부족해 일을 하려는 뜻은 있었으나 일을 한 실상은 없었다. 좋아하고 싫어함이 분명치 않고 어진 사람과 간사한 무리를 뒤섞어 등용했기 때문에 재위 40년 동안에 다스려진 때 치세는 적었고 혼란한 시기가 많아 끝내 작은 평안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으니 안타깝다. 이게 중종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젊은 사관이 왕을 평가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읽으면서 인자하고 부드러움은 넉넉했지만 과단성이 부족해 일을 하려는 뜻은 있었지만 일을 한 실상은 없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딱 떠올라요. 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그 박근혜 씨를 몰아내고
새롭게 선거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을 했죠. 이것을 저는 촛불 반정이라고 명칭을 줘요. 촛불 혁명은 무조건 아니고 촛불 항쟁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촛불 반정 똑같습니다. 조선시대 연산군 몰아내고, 그러니까 연산군이 누구예요? 박근혜죠. 중종이 반정으로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죠? 중종 반정이 어떻게 됩니까? 개혁에 완전히 실패하잖아요. 조광조 쫓아내고. 그래서 저는 이 중종 반정과 2017년에 이 촛불을 거의 반복된 역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도 이런 식으로 나지 않기를 그저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명종 때 우리나라 도둑이 들끓었죠? 누굽니까? 임꺽정이죠. 그러면 임꺽정은 우리의 도둑이고 당시 지배층은 그 도둑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역시 이 사관의 사론을 읽어보세요. 도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세요. 사실은 논한다. 국가의 선정이 있고 교화가 밝혀지지 않아 재상들의 횡포와 수령들의 포악이 백성들의 살과 뼈를 깎고 기름과 피를 말려 손발을 둘 곳이 없고 호소할 곳도 없으며 기한이 절박하여 하루도 살기가 어려워 잠시라도 연명하려고 도적이 되었다면 도적이 된 원인은 정치를 잘못하였기 때문이요 그들의 죄가 아니다. 어찌 불쌍하지 않은가? 근본을 생각해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데 어쩌면 그리 오판하는가? 자, 도둑까지도 이렇게 지배층으로서 부끄러워하는, 그리고 실제로 흩어지면 양민, 모이면 도적이다, 이런 가치관이 조선 지배층에게는 있었어요. 이승만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아니라 흩어지면 양인이요 모이면 도적이다 가지고 이 도적이 생기는 책임을 완전히 지배층이 통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임꺽정이 왜 생긴 겁니까 이거? 황해도 갈대밭을 종실에서 차지했지 않습니까? 황해도 갈대밭, 그 갈대 가지고 뭐 삭각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거 만드는데 그 인민들이 먹고 살아야 할 생계의 터전을 그 종실에서 뺏어 먹은 거예요. 그 불만으로 생긴 겁니다. 이 사관들의 사론이 이렇게 엄정하죠. 자, 그래서 바로 제가 전 시간에 이전 시간에 그 대간이 중심에 된 3사 그리고 이 사관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간과 사관은 바로 조선의 권력을 비판하는 가장 첨단에 있었던 두 세력이었다. 이것을 먼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사라 이 사관까지를 포함한 이러한 시스템, 먼저 이 3사의 언론 활동 규제를 둘러싼 권력투쟁, 이것도 크게 보면 권력투쟁이에요.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권력투쟁이야말로 조선시대 500년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키워드의 하나입니다. 조선이 중기와 후기를 이어가며 장구한 세월 동안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화를 압니다. 그리고 반정을 알아요. 사화와 반정은 어쨌든 조선의 역사에서 부정적인 추문에 속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그겁니다. 우리가 사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습니까? 뭐 훈구와 살림의 막 권력 다툼 이런 정도로만 배웠잖아요. 그러나 이 사화는 이렇게 선진화된 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생긴 일시적인 부작용이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놀라운 제도가 정착되기에는 이런 부작용이 꼭 따른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청해주기현대가 부상됐다고 했죠. 이건 말 그대로 도덕 정치 이상의 다가선 의미 있는 발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권력의 또 다른 두 축인 국왕과 대신들에게 당연히 불만과 불편을 자아내게 했겠죠. 더군다나 이 젊은 것들이 이거 뭐 7품, 8품, 9품, 5품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랬던 이 놀라운 제도가 연산군이라는 자질미달의 군주를 만나니까 이것이 폭력화된 거예요. 우리가 사화를 그렇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사화를 얘기할 때 무사화가 맨 먼저 있었죠. 무사화가 이게 연산군의 그러니까 무슨 군주의 난행이나 폭력 또는 훈구와 사림의 권력 다툼 이렇게 보는 것은 여러분들 사림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게 누군지 아세요? 이병도예요. 이병도. 훈구와 사림의 대립으로 나눈 것이. 조선시대는 훈구와 사림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엄청난 인맥사회입니다. 우리가 사림의 대표곡으로 치는 김종직 이거 사림 아니에요. 지방에만 있으면 사림입니까? 실제로 보면 다 벌렬 가문들이에요. 우리가 사림에 김종직보다 더 왕대표로 치는 조광조. 조광조가 조선 개국공신의 4대 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림과 훈구는 얽혀 있었어요. 훈구와 사림이라는 말로 나눈 것 자체가 이게 조선 역사를 콩쥐팥쥐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건데 이 이분법을 극복하지 않으면 역사를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화와 반정을 훈구대 사림의 권력투쟁이나 폭군의 난행 정도로만 치부해서는 결코 올바른 조선사관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